예, 김한진 박사의 키워드 경제,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굵직한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데요.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연준 중립에서 긴축으로 무게중심 이동인가? 쉽게 얘기하면 간밤에 이제 FOMC 의사록을 좀 풀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알고 있었다 대충 뭐 새로운 건 없었다 시장이 약간 안도레를 보였는데요. 내용 좀 해석해 주십시오. 네, 5월 4일 날 있었던 FOMC에 대한 의사록이 3주 후에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 어제 볼 수 있었는데요. 뭐 사실은 지난 1월 달에. 근데 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3주나 있다가 공개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조금 뭐 숙성시키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그 회의록을 원래 좀 사람들이 관심을 그렇게 크게 두지는 않았는데요. 지난 1월 달에 이제 작년 12월 그 FOMC 회의록이 발표되면서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금은 회의록에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아무튼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게 호재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건 75bp 인상 언급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50bp 인상을 예정대로 6월, 7월 인상할 걸로 그렇게 전망했고,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조금 인플레이션 전망은 뭐 상방을 조금 열어놨어요. 위원들이 회의록에 보면. 하지만 중립금리에 도달한 다음에는 조금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그러한 뉘앙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7월에 50bp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건너뛰고 9월에 25bp 올리면 중립금리에 도달하거든요. 거의 중립금리 하단에 도달하는 거죠. 2.0%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연준이 상황에 따라서 뭐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9월 정도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언급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뉘앙스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도 사실 좀 뒤늦게 정신없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물가 때문에. 그죠? 네,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 한숨 돌리게 된다 그러면 속도가 조금 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외파 중에 매파 제임스 블러드가 올해 빨리 올리고 내년에는 인하를 논의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까지. 그런 말이 이제 의사록에 그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라는 게.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네요. 그걸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물가지표일 텐데요. 매달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내일이 4월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인데 이것도 일종의 물가지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PC는 이제 그 주거 비용이 조금 작게 들어가고 그런 PC에는 뭐 20%대로 아주 낮습니다. 근원 CPI는 40%대의 가중치가 있는 반면에 그리고 조금 뭐 헬스케어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좀 어쨌든 CPI 소비자 물가랑 이제 보완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난달에 3월달에 이제 5.2%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내일 발표되는 게 한 4.9%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어서 이제 4자를 보게 된다. 4자를 보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조금 호재로 좀 기대감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그 연준 그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연준 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올리지 않습니까? 뭐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PC 근원은 아니고 PC 물가 전망이 나왔는데 올해 4.3% 그리고 내년 말에는 한 2.5%. 그러니까 2%대 도달할 수 있다. 이걸 근거로 했을 때 앞서 통화정책의 어떤 유연성을 조금 여지를 열어놓은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내일 만약에 근원 PC가 뭐 4.9% 이하로 나오면 연준의 PC 물가 전망에
내년도 2%대 중반 여기에 또 더 힘이 실리면서 시장이 조금 반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소위 이제 물가도 고점을 찍고 돌아선다.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물론 이제 지전에도 말씀하신 피크아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공행진은 계속된다. 그거는 보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단기적으로만 그런 걸 보고요. 뉴욕 증시 얘기까지 오늘은 좀 첫 번째 주제에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워낙 뭐 뉴욕 증시가 힘없이 계속 밀려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고점에서 한 30% 빠졌을걸요. 최저점 보면. 네. 지금 보면 연초에 비해서 27% 하락이니까요. 미국 주식시장도 조금 이제 바닥을 잡을 수 있을까?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는 결론적으로 조금 추가 하락이 뭐 한 있을 수 10% 정도 이렇게 있을 수는 있지만 꼭 네. 있다라는 의미는 네네. 아니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바닥권에 근접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경기 하강이 조금 고약한 하드랜딩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전제죠. 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뭐 2000년 닷컴 버블처럼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고평가돼 있어서 그 후유증으로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금융시장이 뭐 난리가 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경기 침체는 아니고 조금 완만하고 조금 부드러운 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경기 둔화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가정을 깐다면, 상정한다면 얼추 주가는 좀 바닥권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머지 이제 하락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통화 정책보다는 오히려 그 실적을 지금 확인하면서 좀 역실적 장세,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역금융 장세에서 실적이 왜 이렇게 나빠 이러면서 짜증스럽게 주식을 파는 이게 역실적 장세인데, 역실적 장세가 지금 1분기 실적 쭉 나오면서 뭐 넷플릭스부터 뭐 지난주에 타겟이라든지 월마트 이런 기업들이 원가가 올라가고 2분기나 하반기 매출 전망이나 수익 전망은 둔화되고 이 기업들 단에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완전히 만연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주가를 조금 한 번 더 누르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 2분기 실적 시즌이 뭐 어쨌든 7, 8월에 이제 마무리가 그렇죠. 되니까 마지막 관문이 이제 이런 역실적 장세를 어떻게 주가가 조금 버텨내느냐, 이게 조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한진 박사의 키워드 경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있었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이창용 총재가 주재하는 첫 금통이고요. 25bp 0.25%를 올렸는데 그나마 뭐 올릴 건 알았는데 25bp 정도는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가는 또 그 시점으로 조금 더 밀리기도 합니다. 의미 좀 짚어주십시오. 네, 뭐 오늘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5번의 정책 회의를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포함해서 오늘 빼고 오늘 포함하면 이제 5번이니까 4번 남았습니다. 4번 남았습니다. 네네. 올해 11월까지 이제 4번이 남았는데 12월은 없고요. 근데 어쨌든 뭐 25bp를 뭐 나머지 4번 회의에서도 또박또박 인상할지 뭐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준이 6월, 7월에 50bp를 인상하고 나머지 9월, 11월, 12월에 0.25씩 인상한다면 연말에 2.75를 도달하고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뭐 또박또박 25bp씩 올리면 또 연말에 한 2.75, 미국 기준금리랑 이제 같아집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을 의식하면서 이제 같이 보조를 맞춰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경기 순환 변동치가 9개월째 하락하고 기업들이 수출 쪽에서 조금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워낙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경기 둔화를 조금 하느니 당연히 이제 중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인 인상을 할 건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한은은 올해 물가를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3.1에서 4.5 올해 소비자 물가를 상향 조정하고, 성장률은 반면에 3.1에서 2.7로 2% 중후반으로 지금 낮췄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순환 변동치도 하락하고 OECD 경기 선행지수도 지금 한국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조금 한국이 좀 완연하다. 이런 측면에서 좀 가능하면 금리를 조금 천천히 올리고 싶어 하는데 결국 물가에 달려 있겠죠. 그 물가는 사실은 뭐 국제 유가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근데 이제 뉴욕 시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뭐 매일 그냥 눈 안구 건조증 걸릴 정도로 쳐다보면서 국내에서 안 그래도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미국만 주목해서 그런데 국내도 이제 물가 부담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국내도 이게 뭐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고요. 이제 국내 물가 상황은 어느 정도 또 추가적으로 얼마나 또 부담이 될까요? 네, 지금 일단 4월까지는 뭐 소비자 물가 평균이 4%고요. 네. 생산자 물가가 8.7% 이렇게 달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또 오겠네요. 네, 만만치 않은데 국가별로 사실은 이제 그 물가 산출 방식, 가중치가 다 달라서요. 우리나라도 체감 물가 내지는 뭐 밥상 물가 그리고 특히 밥상 물가의 중심이 되는 에그플레이션, 곡물가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당히 지금 압박이 물가 상승 압박이 큰 편이고요. 하반기에 특히나 9월 달 이후에 가을 이후에 곡물 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2,500만 톤을 볼모로 러시아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이제 곡물이 수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면 러시아 제재가 계속되고 이렇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에그플레이션이 뭐 좀 더 심해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혹시 5% 한국은행은 아직은 뭐 4% 후반으로 보고 있지만 5%대 물가도 뭐 조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 경제 또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보여주십시오. 네, 올해 다보스 포럼 최대 의제는 무엇이냐? 세계 경제 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으로 열리는데 스위스에서 시작이 됐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화상으로 이제 모두 발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되는데 결국은 이 물가 또 주요한 식량 문제 이게 이번 그 회의의 중요한 의제라고요. 네, 뭐 키워드는 뭐 러시아 성토고요. 네. 러시아 이제 뭐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다 입을 모아서 이제 그런 거고. 네.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그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좀 식량 문제가 가장 큰 화두고요. 유엔 그 식량 그 계획 기구 WEP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그 국장이 연설할 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어쨌든 지금의 에그플레이션이 단순한 물가 상승도 있지만 좀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금 파생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안 좋은 조금 파생적인 어떤 영향들이 전 세계적으로 클 것이다 라는 쪽에서 지금 조금 관심을 더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팬데믹과 그 다음에 이 물동량 우려,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로 사실 얼마 전부터 세계적인 석학 리더들이 이제는 세계화 시대가 종언을 하고 새로운 탈세계화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는 모양이죠.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투자자로서 좀 인사이트를 얘기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네, 어쨌든 뭐 세계사의 대전환, 뭐 국제 질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 이번 다보스 포럼의 키워드인데 사실은 뭐 이렇게 그 미국 중심 또 유럽 중심의 자유주의 어떤 가치의 연대 그리고 좀 파생적으로 탄소 제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기후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민주주의 연합국이 이제 공조 체제 더욱더 끈끈하게 연대해서 가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쨌든 뭐 세계 질서의 변화라는 건데요. 말은 좋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다 보면 전 세계 경제가 블록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블록화되고 특히나 이제 자원 쪽을 가진 국가는
더욱더 이제 자원 민족주의, 자국 이기주의로 지금 인도도 뭐 설탕 수출 안 한다 그러고 뭐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분열을 하지 말자라는 게 지금 어쨌든 연대에서 분열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또 다른 블록을 만들고 어떤 그 국가 이기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쪽에서 석학들이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뭐 당장 뭐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새로운 정부의 스탠스를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홍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민주주의의 가치 연대를 책임 있게 이렇게 수행하고 주도적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어쨌든 세계 이런 흐름에 기여하겠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조금 알리는 그러한 효과, 간접적으로 뭐 국격을 조금 높이는 그러한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투자 인사이트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